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서, 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다 못할 것 같고, 일부라도 좀 여러분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좀 아까 숙제 검사했을 때 그나마 제일 많이 틀렸던 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4개 정도 풀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2-3개 정도, 일단 잠깐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좀 짧게 끝날 만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 81쪽, 네, 81쪽 보세요. 요게 6번을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푸는지만이라도 선택지 5개를 다 못 보겠지만 한 2개 정도만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윗글을 읽겠죠. 읽고 나서 저 문제를 봤었을 때 자, 윗글을 읽었어. 내가 문제를 봤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됐을 때 상태 1과 상태 2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야. 근데 그 출력값이 전후의 값과 좌우의 값이 같이 나왔고 아, 이 숫자들이 뭘 의미를 할까? 그러면 이 숫자들, 이 출력값이 뭘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이 윗글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매치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여러분 그 80쪽, 이 함정 교재 지금 80쪽 잠깐 보시면 자, 요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쭉 내려가시면 자,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 아까 표에 있는 전후좌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내 영역으로 분할돼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직각으로 좌우 이렇게 있더래. 자, 근데 이때 자, 각 영역에서 조사된다는 건 빛이 쬐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빛의 양이 많아지면 자, 여러분이 과학기술 지문 읽으실 때 수치가 나오면 체크를 하라고 했죠. 자, 지금 빛의 양이 많아지면 출력값도 커진다는 거고 따라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서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대요. 아, 그러면 결국 이 숫자가 크다는 것은 지금 빛의 양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1번 보시면 자, 레이저 광선의 총량이니까 그럼 얘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8이고 얘는 16이잖아요. 자, 누구의 출력값이 더 커? 상태 2의 출력값이 더 크고 그럼 우리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빛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아? 지금 상태 2가 더 큰 거잖아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읽고 나서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판단할 때,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초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하게 빛이 쏘여지면 광 검출기 내 영역의 출력값이 모두 동일하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모두 동일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 모두 동일하지는 않네. 그러면 얘는 지금 중앙에 초점이 맞은 건 아니겠네, 둘 다. 자,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자,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서 좌측으로 치우치면 자, 아, 좌측으로 치우치면 왼쪽에 있는 빛의 양이 많아진대. 아, 왼편에 있는 애의 빛의 양이 많아지면 왼쪽으로 치우친 거구나. 자, 그럼 그때 뭐야? 이 좌쪽에, 왼쪽의 출력값이 커진다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조절해야 돼. 근데 어느 쪽으로 조절하느냐?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이게 중앙에 맞는 거죠. 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생각해요. 이걸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그럼 무조건 내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뭔가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조절해야 돼. 그럼 뭘로 조절하니? 얘로. 그럼 얘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자, 여러분이 크다, 작다, 많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 오른쪽, 좌우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짝이 있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를 장난질 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애를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얘는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훨씬 더 크네? 그쵸?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절할 거죠. 뭐를요? 트래킹 조절 장치를. 그러면 트래킹 조절 장치를 구동해야 되는 거는 2가 아니라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요가 없지만이 아니라 필요하죠. 그리고 얘는 구동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뀌어야겠죠. 요렇게. 까지 괜찮아요? 적절한 거니까 적절한 것만 해볼까요? 마지막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초점 장치가 나와 있는 초점 조절 장치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느 때 얘를 조절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표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닐까인데 그러기엔 너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틀린 사람들 그냥 넘긴 게 아닐까. 라는 약간의 의구심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여러분 정보를 찾아주시면 된다. 자, 마지막 답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조금 이 5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여러분이 푸셨어도 5번을 조금 잘못 삑사리 나게 읽으면 답이 없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광선의 모양이 초점의 상태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 보세요. 자, 가깝다, 멀다 요런 얘기들은 여러분 반대말이 가능한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체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CD 기록문하고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으면 뭐가 길어지는 거야? 전후 영역이 길어지고 자, 출력값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반면에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쪽으로? 좌우로 길어진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그러면 어느 때 좌우로 길어지고 어느 때 전후로 길어지는가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겠죠. 괜찮아요? 자, 그 밑에 이때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요. 같이 읽어줘야겠죠? 광검출기의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아,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전체 출력값 그 합을 구하기도 했었고 내 영역에.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왼쪽 오른쪽의 좌우의 값을 따로따로 확인하기도 했었고 자, 여기서는 좌우랑 전후의 값을 같이 봐야겠구나. 그 수치를 어떻게 볼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구해요. 자,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위치를 멀게 또는 가깝게 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의 합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후좌우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상태 1 같은 경우에는 자, 상태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후랑 좌우의 지금 출력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다시 괜찮아요? 이렇게 전후와 좌우의 값을 각각 더한 다음에 차이를 보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네. 자, 그럼 두 번째 상태 2는 자, 얘가 지금 10이고 얘가 6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만큼, 4만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멀게 해야 되냐, 가까이 해야 되냐 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길어요? 전후가 길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전후가 긴 상태잖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럼 어느 때 전후가 길었죠? 거리가 가까울 때 길었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한 번 더 가야 되죠. 가까우니까 얘가 어떻게 조절해야 돼? 멀게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삑사리, 가까운데 하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까우니까 이 거리를 멀게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요? 약간의 그냥 노가다형이에요. 근데 요 정도의 난이도는 여러분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 괜찮아요? 자, 요거 한번 봐주시고, 자,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렸던 게 8번이에요. 자, 얘는 오답을 한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는데 오답을 했어도 제가 옆에 응용 문제를 맞추셔야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문 필요 없어요. 얘는 지문 안 읽어도 돼. 8번만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요거는 그냥 뭐냐면
포인트를 잘 찾냐 못 찾는 것 같아. 이게 B를 어떻게 그리지? 이건데 얘네를 왜 줬겠어요?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A와 C를 볼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볼만한 게 이거죠. 투과율에 대한 거예요. 가의 투과율이 나의 2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투과율이 크다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반영되는가? 자, 얘는 모양이 똑같아서 잘 구분이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 C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대로 하자면 얘가 투과율이 지금 2배고 자, 얘가 그것의 절반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냐면 지금 얘가 그대로 점점점점점점점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지금 이 모양 그대로 갔는데 자, 얘는 보세요.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서부터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모양이 그려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2배로 올라갔잖아요. 아, 가의 투과율이 지금 2배라는 게 오히려 뭐예요? 반대구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의 투과율이 나의 2배라고 해서 나는 얘가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려질 때는 얘가 2배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애들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배가 되니까 그래서 2배로 지금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약간 공간 지각 능력도 있어야 돼. 자, 일단 얘는 0이겠죠, 그쵸? 얘는 0일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투과를 해나가죠. 여러분, 이게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는 점들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2배잖아? 상대적으로. 그럼 왼편에 있는 사각형이 얘가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 얘는 2분의 1이죠. 자, 그럼 얘가 그대로 가요. 만약에 여기 점점점점점 올라가서 자, 뭐 요 정도야. 그러면 점점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비례겠죠, 비례. 이렇게 그려졌어. 색깔 구분해볼까?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중앙 부분을 정확히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중앙 부분을 보세요.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얘에 비해서. 근데 투과율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아니라 2배니까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이렇게 투과가 됐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건데 자, 얘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쉬운 버전으로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이 투과율을 반대로 볼게요. 자, 나의 투과율이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나의 투과율이 자, 나의 2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의 반대입니다. 자, 그리기 쉽도록 C의 위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C의 위치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요것만 바뀐 거고 그림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걸 그려야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려보세요. 투과율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린 걸 제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린 건가? 아니. 네. 한번 그려보세요.
띠리리리리리. 저걸 그릴 수 있어 이해한 거예요. 오, 맞아. 역시 이과인가? 자, 그 다음. 저걸 그려야 이해한 거예요.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얘네는, 자, 얘는 0이겠죠. 그쵸? 얘는 0일 거야. 그런데 얘는 이미 이만큼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만큼을 그려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얘랑 반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는 얘가 2배로, 이 삼각형이 2배로 그려졌다면, 이번에는 얘가 2배로 그려져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2배로 해서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정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일정하겠죠? 이렇게.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찍 갈 수가 없는 게, 자, 여기는 이제 나의 투과일이 2배라는 거는 그림은 반으로 깎여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얘가 그냥 2분의 1이지만, 자, 2분의 1이지만, 자, 얘가 어떻게 가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정확하게 절반인 부분. 자, 절반인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절반까지 안 해도 되겠구나, 얘는. 여기서 일단 줄어들 건데 2분의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이 절반 부분까지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이 투과율이 얘가 2배인 거고 얘는 절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절반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그려지는 거고 조심할 건 투과율이 바뀌면서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얘를 그릴 때 2배 형태로 그려줘야 여러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여기 절반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요거 정도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겁니다. 그릴 수 있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주시면 자, 원래 10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10번 틀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고요. 뒤로 한번 쭉 넘어가 보시면 자, 요게 다른 반은 되게 질문이 많았던 건데 125쪽 잠깐 보세요. 자, 원래 풀려고 했던 다른 애들 넘어가고요. 125쪽을 잠깐 보시면 네. 나머지 여러분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2주에 걸쳐서. 자, 잠깐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좀 늦긴 했지만 요거까지 마무리 할게요. 자, 요거 2번. 지금 125쪽, 124쪽에서 1번, 2번을 다 틀린 사람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다른 반도 지금 이 문제가 거의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었든 풀지 않았던 요거 좀 같이 볼 거고 보기 전에 자, 얘 보기 잠깐 보시면 자, 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뒤에 사다리를 던져버리듯이 왜? 얘는 수단이니까. 자, 논리, 철학, 농구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온 내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논리,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책이.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은 자, 왜 버려야 되느냐? 자,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즉, 말할 수 없는 거여서 뭔 소리야? 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앞에 지문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부분이에요. 마지막 문단. 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사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은 의미 없는 말에 불과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자, 의미 있는 말들에 불과했대요. 그럼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까 2번 보기에도 있었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 이 책의 내용. 이게 결국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럼 얘네가 왜 의미가 없냐. 자,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러고 보니 신, 영혼.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경험이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자,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형이사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와 질문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긴 하지만 말로 신이나 영혼에 대해서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해야 된다. 그럼 이런 애들은, 이런 형이사학적 존재들은 의미가 없는 애고, 그리고 얘네들은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침묵해야 된다. 그럼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가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책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이 책의 내용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앞에 나온 단어들을 확인해 보자면 다른 말로 뭘 표현할 수 있더라? 앞에 나온 말에서 얘네들은 형이사학적이다. 자, 그 다음에 경험할 수가 없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자, 그 다음에 자,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더라. 세계에 존재하지 않더라. 자, 이런 말들이 위에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없더라. 이런 거. 지금 이런 단어들로 다 여러분 치환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내용 연결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위한 수단이야.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뭐냐?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는 이 어떤 우리가 뭔가 이 언어가 있고 어떤 세계가 있을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 언어와 세계 얘기는 여러분 지문에 제가 읽지 않은 그 위쪽에 사실 있거든요. 자, 이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와 세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가 없는 침묵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써 있고요. 요거에 대한 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 즉, 이걸 지시하기 위한 어떤 관계라는 거죠. 말로써 어떤 세계를 지시하잖아요. 그걸 지시하기 위한 논리적 관계를 단순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적 과제를 넘어섰기가 아니에요. 넘어선 게 아니죠.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넘어선 게 아니죠. 오히려 도움을 줬던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이미 여러분 틀렸죠. 왜냐면 얘네들은 뭐예요? 경험할 수 없고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어긋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 여러분 얘가 대충 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두시고. 자, 근데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사학적 물음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형이사학적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얘는 틀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대부분이 5번이 3번, 4번, 5번 셋 중에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실제하는 대상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얘랑 논리적 관계라고 했으니까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얘는 실제로 자, 실제하지 않는 대상인 건 맞아요. 그러면 얘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를 기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얘는 지금 지문을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잠깐만요. 쭉 보시면 이 얘기들 보시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 자, 여기 사태 얘기 잠깐 보세요. 여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런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만약에 이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면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고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쭉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럼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를 서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뭐냐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자,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 사태라는 말 자체는 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실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발생하면 얘는 이 명제는 참이 되고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건데 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발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말이 일단 이상하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다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이미 충돌되고 있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고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충돌이 되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요거. 근데 얘는 이미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미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제하는 대상 논리로 가능한 사태? 근데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가 이미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도 이상하고 이렇게만 봐도 여기서도 이상하고. 근데 되게 말이 3번과 5번이 되게 헷갈리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캐치하지 못하시면 비슷한 얘기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다. 요거. 이 말과 이 말은 같지 않다. 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는 말이 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아니다. 괜찮아요? 요거. 이게 지금 안 읽어본 친구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부분 읽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요게 다른 반들 숙제를 해온 친구들은 거의 다 질문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번 지금 안 푼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고 지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 틀렸던 친구는요. 이거 오답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차분히 그대로 본인이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메모해 보시면 메모한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얘를 보지 마시고 차라리 메모하고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 못한 것들은 여러분 시간을 잡고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